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더벨 성화용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모쪼록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 업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점철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올해는 모든 분들의 희망처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언제 종식될지, 시장이 언제 제 모습을 찾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정상화 과정 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는 어떤 정답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은행 건전성 담당자여서 다소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점만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우선 작년 초부터 진행된 은행 부분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제도의 성과와 올해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당부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부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4가지 원칙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만큼 또 한시적으로 또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빠르게 추진하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자본 부분에 있어서 바젤3 최종안을 조기 도입하였습니다. 바젤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앞당겨서 시행하였습니다. 조기 도입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은행에 대한 자본 부담 경감을 위해서 D10 선정 시에 지주회사 소속 은행이더라도 소규모인 경우에 제외하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올해 이후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LCR 비율에 대한 관리 수준을 올 3월 말까지 완화하고 예대율과 NSFR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 등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습니다. 자산 건전성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 및 탕환유예 대출의 건전성 분류를 만기 연장 및 탕환유예 이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해주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데 나름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을
적극 시행해준 은행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상환 유예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영업 실적이 저조했던 기업은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던 중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하였습니다. 물론 대출 상환 자체를 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유예 종료 시에 이자 등 원리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그간 유예되었던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큰 만큼 원리금을 분산 납부하는 방법 등 고객 부담을 완화하여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국내 은행의 지난 9월 말 BIS 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은행을 제외하면 최종한 조기 도입 덕분에 대부분 은행의 BIS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C은행은 아직 조기 도입을 하지 않은 은행입니다. 자본 확충 등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기 도입이라고 하는 마법의 힘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좋아진 숫자에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기 도입 관련 결정과 관련해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자로서 제가 몇 가지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젤위원회가 연기하기로 한 최종안을 왜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한 것인지, 또 자본 확충 등의 변화가 없는데도 수치만 부풀린 게 분식 행위가 아닌지,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 또 확보된 자본 여력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제로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조기 도입을 결정했던 작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초를 생각을 해보면 금융시스템,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국가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감독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여러 은행들로부터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싶은데 BIS 비율 때문에 어렵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젤 3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선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 기존 제도보다 나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조기 도입이 우리나라에는 유리했지만 그간의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유럽계 은행들은 최종안이 도입되면 BIS 비율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가별로 유불리 상황이 상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좋아진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은행 감독을 충분히 잘 수행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좀 자화자찬인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일례로 최종안에서는 주담대에 대해서 LTV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새로 마련되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LTV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개선되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기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평가 방법 변경으로 인해 BISL 비율 변동은 나타나는 BISL 비율 변동은 지금이나 2023년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획대로 23년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자본 확충이 없더라도 2023년 도입 시에도 BIS 비율이 지금처럼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리스크 부분 전체를 조기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확보된 자본 여력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조기 도입 이후 취급하는 여신의 일정 부분 이상을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분에 공급하는 계획을 조기 도입 은행들과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몇몇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단 사유가 조기 도입 시 약속했었던 기업대출 비율 준수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는 좀 잘못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기 도입 때 세운 계획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확보된 자본 여력을 생산적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였다면 아마 지난 대출 중단과 같은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지난 12월의 실패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바젤 3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소 많은 시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간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소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율 등 다른 건전성 지표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기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상과 달리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기 도입 이후에 분모인 대출이 증가한 측면과 상환 유예 등으로 인해 분자인 연체 발생이 줄어든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대출은 줄고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 등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은행들의 영업 성과입니다. 볼륨을 키웠기 때문에 순이자 등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ROA가 줄고 있고 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질적인 부분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향후 부실이 늘 경우에 대손 비용 등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숫자에 안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은행 건전성 관리 관련한 당부사항입니다. 올해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년 중 은행들의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하락보다 상승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신평사의 신용등급은 은행들과 달리 하락이 더 많았고요.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왜 발생했을까요? 우선은 은행과 신평사의 평가 방법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은 재무, 비재무, 대표자 평가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재무평가에 사용됐던 재무제표가 위기상황 발생 이전인 2019년 것이어서 저조한 영업 실적이 재무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 가중치상에 재무평가 비중이 높다면 비재무평가 결과가 반영되는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 신평사는 과거 재무제표보다는 미래 상황, 즉 특히 위기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은행과 달리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작년에 매출액 등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신용등급 하락하는 기업이 꽤나 늘어날 것입니다. 하락폭까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비대면 영업이 크게 성장한 일부 기업이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 도소매 업종의 성과는 크게 저조할 것이고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올해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개 기업마다 충격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시의 충격의 깊이를 정확히 알아야만 미래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유용한 경험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되는 신용평가는 위기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치, 건전성 수치는 주요 위험이 이연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M&A나 고배당 등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위기가 장기화되는 L자형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저금리, 저수익에 따라 과도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위험 자산이 확대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자본 대비 관리가 느슨했던 유동성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9년 중에 지주회사 차원에서 LCR 등 은행 부분의 유동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증권사와 여전사 등, 여기서 얘기하는 증권사와 여전사는 지주회사 소속 증권사와 여전사입니다. 이들은 이제 은행과 달리 예수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비용만 부담할 뿐 실익이 없다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작년에 어떠했을까요? 이들 회사로부터 사실은 발생한 유동성 위험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경험의 대가를 통상 수업료라고 합니다. 그간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이미 범했던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만간 금융규제 유연화가 정상화될 것인데 규제 준수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유동성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늘어나기 시작한 비대면 거래가 코로나19를 매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업체 등이 금융시장의 매개로 새로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영업력이 취약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좋은 조건의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전국망 영업이 어려웠던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아주 선호합니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 등이 이 경쟁에 가세하면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경쟁의 심화는 결국 편중과 쏠림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신분증 위조, 다수 유령법인의 설립, 동시대출 등 사기 대출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리스크 특성상 부도율 등이 대면 거래에 비해 높다는 특성을 꼭 감안해서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은행 내 일을 전담하는 디지털 전담본부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대출을 관리하는 조직이 다원화되면서 내부 통제 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수용하고 취하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금융시장이 성장을 한다면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좋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업체와의 업무 제휴가 늘면서 기존과 달리 제3자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 위주의 아웃소싱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핀테크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현재 핀테크 업체에 대해 어떻게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이들 제3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드리워진 그 어둠이 거치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드러난 숫자에 안주하기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틈에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신규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알아서 대신 지켜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 위험을 직접 헤쳐나가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